제 이름은 박선주 72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한때는 수필가랍시고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더 많아졌네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참 오래 망설였습니다. 석 달 전 제게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묵직하고 낡은 상자였지요.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그게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차분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자신을 김민준 교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김민준 교수 50년은 좋게 입 밖에 내어 부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어젯밤 주무시듯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승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모자라고 아는 사람이라기엔 너무나도 아픈 이름이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다. 80이 넘은 나이였으니 어찌 보면 호상이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시린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소포가 도착한 겁니다. 교수님의 동생이라는 분이 직접 가지고 왔더군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니 60대로 보이는 점잖은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박선주 선생님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형님의 평생이 담긴 물건입니다. 그렇게 건네받은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를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는 제 오만했던 20살과 그의 고통스러웠을 40살이 함께 잠들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상자를 열었습니다. 방 안가득 묵은 종이 냄새가 번졌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대학 노트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1973, 1974 같은 숫자만 적혀 있었죠. 그의 일기였습니다. 일기장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이른둘의 박선주가 아니었습니다. 암울했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던 20살의 문학도 박선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73년 서울의 어느 대학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유신이라는 두 글자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겉으론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들끓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젊은 학생들은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어 했죠. 저는 그때 문예창작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금지된 시집을 몰래 돌려 읽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총이 아니라 펜이라고 믿었던 어리고 철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김민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40이 간 넘은 나이였습니다. 20살인 제게는 아득하게 나이든 어른으로 보였죠. 그는 현대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수업은 다른 교수들과 달랐습니다. 열변을 토하지도 학생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문학 그 자체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내려갈 때면 최루탄 냄새. 자욱하던 강의실이 잠시나마 다른 세상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점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그는 제 글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과제로 낸 제 짧은 소설을 읽고 저를 교수실로 부르셨죠. 박선주 학생. 네, 교수님. 그래 힘이 있군. 하지만 너무 날이 서 있어. 시대가 이런데 글이라고 무뎌질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곤 제게 말했죠. 재능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네. 그 좋은 재능을 유인물 따위에 낭비하지 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밤새워 만드는 유인물이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려는 그 작은 몸짓이 그에게는 그저 낭비로 보였던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이 편안하십니까? 저희는 하루하루가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낭비라니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경 너머에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철부지를 보는 어른의 연민 같아서 저는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비겁한 지식인이라 불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젊은이들의 열정을 깎아내리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사람. 그렇게 제멋대로 그를 단정지었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죠. 밤이면 그의 연구실 불빛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기 보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책이나 읽고 있다고.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학생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학생들을 감시하는 눈들이 더 많아졌다는, 주동자들의 명단이 이미 넘어갔다는. 그 시위를 며칠 앞둔 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유인물을 만들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민준 교수였습니다. 이 밤중에 여학생이 혼자 뭘 하고 있나? 교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박선주 학생.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이건 장난이 아닐세. 위험한 건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해. 그래서요? 교수님처럼 숨어 있으라고요. 교수님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침묵하는 세상이.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떤 고통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게. 자네는 다치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더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만류가 저를 더 부추겼습니다. 이 사람은 모른다. 이 사람은 우리의 뜨거움을, 우리의 진심을 모른다. 비켜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그는 제 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이 왔습니다. 이것이 제 20살의 기억입니다. 오만하고 뜨겁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못 보았던 시절. 이제 저는 그의 일기장을 펼쳐듭니다.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기장 첫 장에 적힌 문장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973년 저를 교수실로 불렀던 그날의 일기였습니다. 10월 17일. 박선주 학생을 만났다. 그 아이의 눈에서 불길을 보았다. 자신을 먼저 태워버릴 너무나도 위험한 불길을.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불길이 꺾이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일은 마치 켜켜이 쌓인 먼지를 들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먼지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하면서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일기는 제가 기억하는 그날의 바로 전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시위를 앞두고 우리 모임 아이들과 밤새 유인물을 만들던 그 밤. 그가 저를 찾아와 그만두라고 말했던 바로 그 밤의 일기였습니다. 1973년 11월 20일. 밤이 깊다. 도서관에서 박선주 학생을 만났다. 그 아이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걸기로 한 사람의 눈이었다. 막을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가 꺾이게 둘 수는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순수한 영혼만은 지켜내야 한다.
일기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말을 협박이나 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얕보는 어른의 시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켜내야 한다는 그 말이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1973년 11월 21일.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우리는 뜨거웠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교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이 외침이 굳게 닫힌 세상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리석었지만 순수했기에 용감할 수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최루탄이 비오듯 쏟아졌고 교문은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저도 친구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잡으러 달려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야, 어떡해. 무서워. 친구는 울고 있었고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친구 그리고 다른 학생 몇 명을 트럭에 짐짝처럼 실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저는 차가운 철판 위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건물의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밤이 되었는지 낮이 되었는지도 모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번이고 이름과 학교를 물었고 그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선주, 나와!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끌고 왔던 사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캄캄한 복도를 지나 쇠로 된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바깥이었습니다. 가, 네. 빨리 가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를 잡고 있던 친구는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왜 저만? 시끄럽고 다시 잡혀오고 싶지 않으면 어서 가!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나만 풀려난 걸까?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안도감과 함께 잡혀온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정신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함께 잡혀갔던 친구들 중 몇몇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게 낡은 신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신문 사회면 아주 작은 단신 기사였습니다. 학계 인사들, 유신 정부 문화자문위원 위촉. 그리고 그 명단 속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석자가 있었습니다. 김, 민, 준.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그만두라고 했던 이유. 나만 유독 풀려났던 이유. 그는 정부의 편에 섰던 겁니다.
우리의 순수한 열정을 팔아 자신의 자리를 보전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나를 제물로 바치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만류했던 것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재능이 아깝다는 말은 나를 회유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치면 안 된다는 말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했던 말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신문지를 들고 그 길로 학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연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그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선주 학생.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신문지를 그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교수님, 이게 교수님이 말한 문학입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원하시던 안정을 찾으셔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신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였습니까? 무슨 말인가? 저를 제 친구들을 팔아넘기고 얻은 자리입니까? 제게 그만두라 하신 게 다 이걸 위해서였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주 학생,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역겹습니다. 자네는 아직 모른다. 뭘 말입니까? 제가 뭘 모릅니까? 당신은 비겁자입니다. 당신의 글도 당신의 사상도 전부 가짜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지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저는 연구실 문을 거칠게 닫고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환멸과 내 순수했던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그의 가짜 문학을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20살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72의 저는 그의 일기장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날 밤의 일기를 말입니다. 1973년 11월 25일. 박선주 학생이 다녀갔다. 그 아이는 나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역겹다고 했다.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아이의 이름이 주동자 명단 첫머리에 올라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를 빼내기 위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오래전 군에서 인연이 닿았던 장군 하나를 찾아가 내 평생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 버리고 무릎 꿇었다는 것을. 그들이 내민 자문위원이라는 종이 쪼가리. 그것이 그 아이의 자유와 맞바꾼 대가였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아이가 나를 비난할 때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는 것을. 저렇게라도 살아있어서, 저렇게라도 내게 소리치림이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선주야, 부디 너만은 그 불길을 잃지 말고 계속 글을 써다오. 이 더럽고 비겁한 역할은 너의 스승인 나 하나로 족하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일기장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대체 무슨 오해를 하고 살았던 걸까요? 그는 저를 그 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복학했고 다른 교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작은 출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닮지 않은 평범하고 선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틈틈이 글을 써서 제 이름으로 된 수필집도 몇 권 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관통하며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김민준 교수처럼은 살지 않았다. 그것이 저를 지탱해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전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존심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그의 희생 위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자라 부르던 내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다음 장을, 그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장은 제가 그를 배신자라 낙인 찍은 그날에서 몇 장 넘어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간 뒤 더 이상 일기를 쓸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의 글씨는 전보다 조금 더 흘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1974년 2월 4일. 박선주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휴학이라고 한다. 아니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겠지. 내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이 학교에 그 아이가 발을 붙일 리 없다.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이다. 이곳은 그 아이가 숨쉬기엔 너무 탁한 공기만 가득하다. 나가서 멀리서라도 부디 숨을 쉬어라. 선주야.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백지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 백지 위에 아무 흔적도 없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 일기장을 덮을 뻔했습니다. 그 낡은 노트의 맨 마지막 장. 원래 노트의 일부가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듯한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날짜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낸다. 이제는 눈이 침침해 내 글씨조차 알아보기 어렵다. 내 동생이 글을 발견한다면 이 구차한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까? 이 일기장들을 박선주 수필가에게 전해주었으면 한다. 혹 그분에게 누가 될까 두렵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선주야. 아니 박선주 선생님. 평생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새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낸 수필집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당신이 꺾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잡지에서 보았을 때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나처럼 어리석고 비겁한 자가 아니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냈습니다.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그 불길을 당신은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오해하게 만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오해 덕분에 당신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나의 역할은 다한 것이겠지요? 다만 염치 없는 마지막 바람이 하나 있다면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될 그 어느 날 당신을 지키려 했던 한 늙은이의 서툰 방식이었다고 아주 잠시라도 아주 희미하게라도 이해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20살을 흠모했던 그리고 당신의 일생을 존경했던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늙은이의 울음소리는 참 볼품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그를 증오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를 반면교사 삼아 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제가 쓴 모든 글의 밑바닥에는 그에 대한 반발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모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으며 제가 꺾이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배신자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무릎 꿇었던 사람이었고 제가 역겹다고 외치던 그 순간, 그는 제 안전을 확인하며 안도했던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생을 빚지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저는 제가 아주 잘나고 아주 올곧게 살아온 줄로만 착각했습니다.
그가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가 쳐놓은 가림막 뒤에서 세상을 향해 용감한 척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명예와 그의 자존심과 그의 평생을 맞받고 저는 박선주라는 이름의 작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 후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꿈에서 20살에 제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평생 당신을 오해한 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꿈속에 그는 40살의 그 모습 그대로 안경 너머에 지친 눈으로 그저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며칠 뒤 저는 꽃을 샀습니다. 국화가 아니라 그가 좋아할 만한 아주 환한 색의 꽃을 샀습니다. 그의 동생에게 물어 그가 잠든 곳을 찾아갔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원 묘지였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적힌 작은 비석은 마치 그의 성품처럼 단정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꽃을 내려놓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교수님, 저 선주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교수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그의 비석을 자꾸만 가렸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저는 72의 학생이 되어 80의 스승에게 뒤늦은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염치가 없어서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평생 미워했던 마음은 그 마음마저 교수님 계획의 일부였습니까? 제가 교수님을 미워하는 힘으로 글을 쓰게 만든 것까지, 그것까지 교수님의 뜻이었습니까? 비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살의 제가 아니라 72의 제가 그제야 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가 왜 제게 그 일기장을 보냈는지. 그것은 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죄책감에 가두려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그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평생을 걸고 지켜냈던 한 영혼에게 너는 이렇게나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고. 너의 20살은 내 평생을 바칠 만큼 빛났다고. 그 마지막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그가 남긴 이 무거운 진실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배신자로 기억했던 지난 50년보다 그를 숭고한 스승으로 기억하며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이 더 무겁고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의 가장 큰 오만과 한 남자의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쓸 수 있는 마지막 글로 남기려 합니다. 이것만이 그가 제게 주었던 그 모든 희생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